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치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이런 분위기에 약합니다. 이렇게 높은 데 계시고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데 저는 또 여기 또 높은 데 올라와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하고 긴장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방금 소개받았듯이 퇴계 선생의 17대 종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손은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손은 어떤 훌륭한 분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맏아들로 내려오는데 그 맏아들로 내려온 그 후손 중에서 가장 윗세대, 살아있는 가장 윗세대. 그러니까 저희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종손이시고 저는 이제 그 다음 때에 종손이 되는데 빨리 종손이 돼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네. 빨리 종손이 되면 불효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늦게 종손이 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퇴계 선생의 경제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이 금요 경제 강좌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 없어가지고 어떤 걸 공부하시는지 제가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냥 제가 뭐 전공이 유교 철학이고 그 중에서도 퇴계 선생의 사상이고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 아는 건 없고 그러면 퇴계 선생의 경제관, 퇴계 선생이 어떤 경제를 꾸리셨는가라는 주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문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문적인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인데 전문적인 이제 경제라기보다는 퇴계 선생의 어떤 경제관, 우리 나라의 어떤 철학자의 한 분이시죠. 그 경제관을 보겠습니다. 그 퇴계 선생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좀 뭐 알긴 아시겠지만 그리고 관심 있게 보시지는 않으셨을 테고요. 게다가 퇴계 선생의 경제관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것도 아마 저도 이제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퇴계 선생이 이런 면모가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그 경제의 의미 아시죠? 네. 경제의 의미를, 경제의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앞에 앉으신 죄로, 경제의 정의 뭡니까? 네? 수입과 수출. 그죠? 재화와 용역의 어떤 생산해서 그거를 사용하고 분배하는 그런 행위들. 그러면서 이제 재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부 잘하셨나 봐요. 그죠?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경제란 말의 어원입니다. 우리 전통식의 어원. 이코노미가 아닌 어원, 경세재민. 이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온답니다. 요즘은. 경세재민에서 왔습니다. 앞 글자만 따가지고요. 경제라고 하는데 이 뜻이요.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경제 그러면 경제는 그렇잖아요. 고효율, 저비용 혹은 우리가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가성비, 그죠? 가성비가 제일 중요한 그런 고효율, 저비용 그리고 가성비를 추구하는 것이 경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사고방식에서는 경제는 세상을 구제하고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이런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 내용입니다. 이게 순서는 아니고요. 퇴계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여러분 퇴계 선생의 얼굴을 접하고 계시죠? 네. 매일 쓰시니까 지갑에서 꺼내가지고요. 쓰다 보면 접하게 될 텐데, 퇴계 선생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는 아마도 깊이 있게 관심을 덜 가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의 어떤 경제 사상이라기보다는 경제관 내지는 경제 생활을 좀 직접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그 퇴계 선생의 어떤 사상들이 오늘날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라는 걸 이게 뭐 순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계 선생인데요. 저는 이렇게 퇴계 선생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순한 거고, 휘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꺼리다는 뜻인데, 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왜 여러분들이 자기 부모님 이름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조상의 이름을 불려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퇴계 선생, 이 1501년에 태어나서 1570년에 돌아가셨는데, 10년에 돌아가시면 안 되죠. 네. 네. 자, 제가 긴장을 한 티가 납니다. 퇴계 선생 영정입니다. 우리가 잘 접할 수 있는, 평소에 접하는 퇴계 선생의 영정이고, 어떤 분들이 이 영정을 보고요, 저하고 닮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떤 분들은 당신 보고 그린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퇴계 선생의 모습을 담은, 그러니까 왼쪽에 이거는 퇴계 선생 영정이라는 작품은 이유태 화백이라는 분이 1974년 그 지폐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의뢰를 해서 그려진 거고, 그걸 지폐에 사용하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소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쪽 오른쪽의 그림은 퇴계 선생 진영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그 해산유숙이라는 1800년대 분인데, 그 오원 장승업의 스승으로 알려진 화백이 그린 그림인데요. 그러면 그때 그분이 이걸 보고 그렸나? 아닙니다. 퇴계 선생 못 만났죠. 근데 그때까지 전해지던 퇴계 선생 진영이라는 그림이 있고, 누군가가 퇴계 선생을 그렸던 그림이 전해졌고, 그거를 여기 보면 묘사했다고 적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베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장 퇴계 선생의 원래 얼굴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두 분 좀 닮았나요? 저는 안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크게 해놓고 보니까 전혀 또 안 닮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퇴계 선생 일생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501년, 연산군 7년입니다. 그 경상도 예안, 그러니까 지금의 안동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네. 홀어머니 슬하에서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보통 이 위인들 중에요, 이렇게 홀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아주 못난 사람들 중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큰 경우도 많기는 한데,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인물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못난 인물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뭐 아니면 도라는 식의 그런 성장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죄송합니다. 정말 훌륭한 자녀를 두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네, 나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요, 34살에 그 대과에 급제합니다. 34살이면 이른 나이는 아니죠, 그죠? 예. 우리나라의 최고 천재, 우리 역사상의 최고 천재 그러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이분도 역시 한국은행 소속의 이제 모델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율곡 선생이시죠. 네, 그 율곡 선생도 23살에 합격을 하셨는데 빠른 편입니다. 율곡 선생이 굉장히 빠른 편이시고요. 퇴계 선생 그보다 11년이나 늦은 34살에 합격을 했는데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대과에 급제해서 관직에 가고 싶어서 응시를 해서 대과에 간 게 아니라 어릴 적에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문과에 응시를 하고 급제를 해서 관직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방관으로 활동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그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30대와 40대를 이렇게 관직에 보냅니다. 그 퇴계 선생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리학으로는 가장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성리학이라는 것은 주자학인, 다른 말로 주자학인데요. 주자가 집대성해 놓은 새로운 유학의 학문 체계입니다. 근데 이 성리학의 기본적인 텍스트라고 한다면 주자의 글을 봐야 되겠죠. 주자의 책을 봐야 됩니다. 근데 퇴계 선생이 주자의 책을 봤던, 처음으로 접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주 어린 시절에, 이처럼 대가가 되려면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주자의 책을 접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40대의 관직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빨리 잡아도 30대 후반, 늦게 잡으면 43세 때에 주자전서를 우리나라에서 교정을 해서 간행을 하는데 그 일을 맡으면서 처음으로 주자학이라는 걸 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주자학이 아니라 그냥 유학이었죠. 그죠? 사서삼경을 중심으로 한 유학에서 주자학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 주자학을 처음 접한 나이가 43살이고 그때부터 주자학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 되면 그래도 50세 중반 이후가 지나면 주자학의 권위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면서도 크게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30대, 40대 때 관직에 있으면요,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낙향을 해서 학문에 힘쓰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꿈은 이루지는 못하고 50대 지나서야 이제 낙향을 해서 학문과 후진 양성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이때 이후로도 그러니까 퇴계 선생의 왕성한 학술 활동과 저술은 50대 이후, 60대, 7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 사이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기만성형이고요. 그리고 또 늦은 나이에도 학문을 멈추지 않는다는 그런 만학도의 정신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조 2년 1570년 70세로 타계를 하는데요. 자, 퇴계 선생이 어떤 데서 살았을까? 퇴계 선생이 사시던 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여기는 이제 여기가 퇴계종택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저희 집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도 여기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계시고 저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가는데 좀 크죠? 어떤 분들 이런 그림 보시면 이거 청소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청소하기 힘듭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같이 살던,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같이 살던 하인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퇴계 선생이 여기서 그러면 퇴계 종택이니까 퇴계 선생 후손이 사는 집이니까 퇴계 선생도 여기서 살았을 거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집은요, 퇴계 선생 돌아가시고 나서 150년이 지나서 지어진 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지어진 이유는 그때는 가족이 많고요. 그리고 태계 선생이라는 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유림들이 돈을 모아서 지어줬습니다. 크게.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태계 선생이 사시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 중에 요 세 채 중에 요 집입니다. 요 집에 가장 작은 요 집에 사셨고요. 이 집은 이제 태계 선생의 제자들이 와서 공부하면서 머물러야 되니까 제자들이 와서 머물면서 공부하던 집입니다. 이 집은 바로 여기 등장을 합니다. 네, 요 그림이 겸재정선 화백의 계상정거도라는 그림인데요. 요 그림 안에 있는 집,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네, 요 집이 바로 요 집입니다. 태계 선생님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사셨는데 이 집이 태계 선생님 50대에 지은 집입니다. 50대에 짓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이 집에서 돌아가셨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요, 사실 후대에 한 10여 년 전에 복원한 집입니다. 옛날에 어떤 장소와 그 다음에 크기를 고증을 해서 복원을 한 집이고요. 실제로 살던 집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는 아시죠? 어딘가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여기가 잠깐 제가 우리 고향으로 착각을 했어요. 네, 우리 고향에 가면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도산서원입니다. 네, 천원권 집회, 그러니까 구집회의 배경이 요 도산서원인데요. 도산서원 중에 여기 전체가 아니라 요 부분입니다. 네, 이 뒤에 이 건물들은 태계 선생이 살아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태계 선생 사후 5년 후에 이게 서원이 되면서 만들어진 집이고 태계 선생이 살던 곳은 요 지금 가장 전면에 있는 요 집. 그래서 여기를 도산서당이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집이 큰가요? 아까 계상서당도 그렇고 계상서당보다는 조금 크죠. 도산서당 그리 크지 않죠.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우리 태계 선생의 어떤 사상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도산서당이 60세 때에 완공이 됩니다. 4년이 걸려서 겨우 완공을 했는데, 완공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본래 생각한 집은 요 작은 집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입제하고 있는 사이에, 입제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한 열흘 정도 그 제사를 지내는 곳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기간인데 그 사이에 목공이 멋대로 높게 지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니 마음의 몫이 부끄럽다라는 데서 이제 태계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태계 선생님 참 검소한 분이겠죠. 여러분, 우리 선현들 태계 선생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시대의 선비들을 보면 굉장히 검소하고 청렴하고 그런 이미지, 그런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태계 선생의 반전이 있습니다. 태계 선생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냐 라는 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료에도 있지만 전답 2953.7두락, 3000두락이라고 해두죠. 두락이라는 말은 혹시 생소하시죠? 요즘 말로는 마지기라고 합니다. 3000마지기. 3000마지기면 어느 정도냐? 한 마지기가요, 보통 이 지역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그 단위의 크기가, 말하는 크기가 다른데 대략 한 200평 정도라고 합니다. 한 마지기가. 그러면
네. 3,000평이니까 60만 평의 농장을 가지고 계셨던 60만 평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여의도가 몇 평인지 아시나요? 여의도가 89만 평이랍니다. 그러면 여의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땅을 그것도 그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전답을 3,000마지기. 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부자냐고 저한테 재산이 많냐고 물어보시는데 없습니다. 네, 정말 없어요. 안 남았습니다. 그 산은 조금 있는데, 네, 그 전답은 없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상속받을 재산은 없습니다. 네.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종중이죠. 종중 공동 명의로 된 재산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돈 같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네. 없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그러면 옛날에 재산은 땅으로, 요즘은 건물일 텐데 이 정도면 뭐 요즘으로 치면 빌딩 몇 개 정도는 되는 그런 재산이고, 또 하나 옛날에는 재산으로 치던 게 있습니다. 뭐죠? 노비죠. 그죠? 노비가 몇 명이냐? 367명인데 이게 언제 거냐 하면요. 1586년, 아까 퇴계 선생님 157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후에 퇴계 선생의 손자, 손녀들이 재산을 나눌 때에 그 상황을 기록한 분재기인데 이게 1611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기는 1586년에 나눴고 1611년에 기록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한 15년 더 지나서이지만, 그러나 퇴계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는 한 300여 명 정도는 있었을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네. 제가 이게 요즘은 공직자들 다 재산 공개하고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물론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공개가 되어 있고요. 또 아는 분은 다 알지만 일반적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자, 이 정도 재산이었다. 이 노비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면 노비를 이분이 그러면 집에 300명을 이렇게 300명의 노비의 수발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셨느냐? 그랬을까요? 아니죠. 노비라는 건 뭡니까? 노비는 옛날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집에서 같이 사는 노비, 그리고 하나는 따로 삽니다. 따로 살면서 농장을 전답을 경작하는 노비. 근데 전자를 솔거노비, 그러니까 함께 데리고 산다고 해서 솔거노비라고 하고, 후자를 외거노비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외거노비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 퇴계 선생님 재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 하면, 아까 어릴 때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그랬죠. 상속받은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반 정도가요, 결혼을 할 때 처가집에서 받은 재산입니다. 장가 잘 가셨죠. 남자들의 로망인데.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재산을 소유를 하고 있었던 분인데,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45년의 편지입니다. 아들을 처가살이를 시키고요. 아들이 처가에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저 그냥 집으로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가살이 하는 게 본래 좋은 건 아니다. 근데
형편이 그러니 어쩔 수가 있느냐. 네, 더 참아라. 가난한 거는 선비의 본래 선비의 모습이니 그거에 신경 써서 어떻게 하겠느냐. 뭔가 좀 모순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아까 그 실제 재산의 규모하고요, 생활상하고 약간 모순이 느껴집니다. 또 하나 더 보시죠.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식구는 많은데 양식이 떨어져서 굶고 있는 건 아니냐 라는 걱정. 철저히 절약해서 올해는 어떻게든 연명을 해야 한다. 이런 토지, 큰 재산을 가진 분이 연명할 걸 걱정을 합니다. 이게 1553년. 자, 그 조선 왕조 실록엔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서울에 있을 때 본래 집에 부리는 하인이 없어서 뗄나무 하기도 부족했다. 네, 뗄나무 하기도 부족한 정도의 그 어려운 생활입니다. 또 하나, 1562년 이거 만년인데요. 추위가 두려워서 털옷을 안 입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양털 하나로 20년을 입었더니 해져서 이제는 못 입는다. 새로 살려고 하니 미천이 없다. 네, 돈이 없다. 네, 이런 생활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털옷 하나 살 정도의 돈이 없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 예선이 굉장히 구두쇠이셨을까요? 구두쇠라는 거는 어떤 거죠? 구두쇠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돈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 재물을 쌓아놓는 걸 즐거움으로 삼고 재물을 아끼는 거지, 이 재산을 이렇게 진짜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태계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았을까라고 보면, 자,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다 같이 어려운 시절이죠. 그죠? 조선시대 농경사회에 한 번 흉년 들면 굶어 죽기 일수인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태계 선생의 어떤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근심 중에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중에 근심이 있다 라는 이런 말인데, 근심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태계 선생이 일생을 돌아보고 스스로 당신의 일생을 돌아보고 내 인생은 어땠다라는 걸 남긴 당신 스스로 쓴 묘비명이 있습니다. 묘비명이 96자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에요. 자, 근심 중에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중에 근심이 있다. 어떤 거죠? 근심은 그럼 뭐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뭐 근심도 하다가 즐겁기도 하다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선비들의 근심이라고 한다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근심은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근심이죠? 세상에 대한 근심. 네. 그러면 즐거움은요? 즐거움은 내가 재산이 많아서 즐거운 건가? 아니면 내가 누리는 게 많아서 즐거운 건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학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 네. 또 그 즐거움 속에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근심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게 이 퇴계 선생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한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만약에 여러분 그 정도의 대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리 그래도 굶을 걸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털옷 하나 사는 걸 걱정을 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죠? 네. 그러면 뭘 의미를 할까요? 아까 다 같이 잘 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만약에 그 정도 그 대토지를 가지고 그 정도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노비를 착취를 했다면 충분히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착취를 하지 않습니다. 노비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요. 퇴계 선생이 노비를 어떻게 배려를 했다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568년입니다. 68세 때요. 증손자가 태어납니다. 퇴계 선생의 증손자가 태어났는데 증손자가 어릴 때 그 어머니 그러니까 퇴계 선생의 손부죠. 어머니에게서 젖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잘 어린 시절에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가까운 그 상태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아주 유아 시절을요. 근데 이제 그 퇴계 선생의 손자가 안타깝잖아요. 자기 아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이제 그죠? 거의 건강이 악화됐는데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할아버지 저한테 그 유모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집에 시골에 있는 유모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서울에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거절을 하죠. 그 유모가 있긴 하다. 갓 어린아이를 갓 이제 출산을 한 노비가 하나가 있긴 하지만 얘를 이제 그게 겨울인데요. 애를 두고 서울에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애는 죽는 거죠. 네, 노비의 애는 죽는 겁니다. 근데 같이 보내게 되면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다. 엄마도 죽고 애도 죽는 거다. 자, 그래서 여름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남의 자식을 죽여서 내 자식을 살리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말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그 퇴계 선생이 그 여종을 보내지 않은 거죠. 서울에 보내지 않고 이 퇴계 선생의 증손자는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이렇게 그 비정한 할아버지가 있을 수 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비정함이 아니라 퇴계 선생이 이 증손자를 잃고 나서는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러나 슬프더라도 노비지만 옛날에 노비라고 그러면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생사여탈권, 노비에 대한 생사여탈권 갖고 있다. 양반은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생사여탈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시행하지는 않는 거죠. 그죠? 오히려 그 노비긴 하지만 종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인권을 배려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인권을 배려할 정도라면 어떨까요? 이 정도로 인권을 배려할 정도라면 노비에 대해서 착취를 하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의 원인은 아까 봤듯이 검소함, 스스로 검소함,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이런 일화가 있어요. 퇴계 선생의 논이 있고요. 논이 위쪽에 있는데 밑에 이게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밑으로 물을 보내야 되는데 퇴계 선생의 논이 위에 있으니까 밑에 다른 이제 그 이웃들의 논에 물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퇴계 선생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당신의 논을 밭으로 바꿔버립니다. 밭으로 바꿔버리면 그 밖에서 들어오는 물이 내 논을 거치지 않고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밑에는 적셔줄 수 있지만 그러나 밭으로 만든다는 건요. 밭이라는 거는 논에 비해서 수확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죠? 밭을 논으로 바꾼다는 건 굉장히 손해를 감수한다는 건데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백성들을 위해서 그 논을 밭으로 바꿔버리죠. 자, 우리 선비들이요. 우리 과거의 선비들이 제가 지금 내려오는 이유는 여러분 좀 조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동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조작이 불가능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선비들은 나눔을 어떻게 실천을 했을까라는 이 동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하나 보시고요.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때는 16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남의 큰 흉년이 들자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 당시 최부자는 사홍원 참봉을 지낸 3대 최부자 최국선이었다. 그는 과감히 곳간을 헐었다. 최국선의 행장에는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 집안 재물을 아껴 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겠는가? 배부른 자가 배고픈 사람들의 절망과 공포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 점에서 최부잣집은 여느 부잣집과 달랐다. 풍년의 기쁨을 누리면 흉년의 아픔 또한 이웃과 함께 감수하는 것이 부자의 도리라 믿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방백리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유명한 말이 생긴다. 부자들에게 흉년은 재산 불리기에 있어 절호의 기회였다. 형편이 다급한 농민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헐값에 농토를 내놓았다. 이렇게 사들인 논을 흔히 죽뱀이 논, 벼 한 섬에 샀다고 해서 한섬논이라 불렀다. 그러나 최부잣집은 당시 부자들의 삶의 방식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최국선의 비문에서 우리는 최부잣집의 또 다른 철학을 엿볼 수 있다. 각종 담보 문서들을 불태워버림으로써 담보 잡힌 이들의 불안을 덜게 해준 것이다. 갚을 사람이면 이런 담보가 없어도 갚을 것이고 갚지 못할 사람이면 이런 담보가 있어도 여전히 갚지 못할 것이다. 흉년의 땅을 사지 말라는 또 하나의 가훈이 생겼다. 재산 증식의 도덕성을 강조한 것이다. 적어도 조선시대 때의 진정한 선비, 진정한 양반들은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공동선 의식이 확실히 있었지 않느냐. 최부자 잘 아시죠? 아세요? 친하세요? 네. 보통 부자가 3대 못 간다 이런 말 있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자가 3대 가기는 힘듭니다. 근데 또 부자는 그런 말도 있어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네. 그 이후에 3대는 간다는 건데, 그 부자가요, 제 생각에는 좀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가 3대 정도는 좀 망해줘야, 그죠? 그래야 좀 다른 사람들도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부자가 보통 3대를 못 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첫 대째는 자기가 열심히 읽어놓잖아요. 정말 고생을 하면서 읽어놓고 그 아들은 그 아래 때는 압니다. 그 아버지의 고생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잘 유지를 하지만 3대째는 모릅니다. 네, 모르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최부자 집은 12대를 갑니다. 네, 400년 12대를 가는데요. 그 12대째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죠? 네. 네? 놀아서요? 몰라서요? 12대 그 윗세대들의 고생을 몰라서, 네. 공부를 잘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네. 농담이고요. 그 12대째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나요? 나라가 망하면서요. 네. 마지막에 이 12대 최부자 최준이라는 분이 나라가 그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니까 부산에서 무역회사를 하나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들을 독립자금으로 대다가 그 한 푼도 빠짐없이
상위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의 손으로 갑니다. 근데 그 독립자금을 대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면서 재산이 부도가 나면서 그걸 이제 자기 사재까지 털어내야 됐을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12대째 망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래도 부자가 3대 간다고 그랬잖아요. 해방 이후에 그 재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부자의 재산이 남아 있었는데 그 재산은 어디로 갔나요? 마지막 남은 재산, 이 최준 선생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털어가지고 학교를 짓습니다. 그죠? 그게 대구대학이었고, 그 설립 당시에 대구대학이었고 지금의 영남대가 그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그죠? 그 12대를 내려온 그 집이 없어질 때까지 부자로서의 어떤 나눔의 실천을 했던 분이 최부자인데,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최부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진정한 선비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요, 퇴계 선생은 퇴계 선생은 왜 어떻게 검소와 배려를 하면서 나눔을 실천을 했을까? 퇴계 선생의 이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데에는 철학적인 기반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8글자로요. 이 사회 지도층이라는 분들, 그러니까 고위층이 어떤 나눔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행위를 8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이분의 사상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였냐? 내가 누리는 지위만큼 내가 이거를 사회에 환원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되느냐? 과연 그것이었을까요?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주제가 퇴계 선생의 경제사상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유교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유교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여기서 학점 내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요. 그죠? 어떠세요? 나는 유교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 한번. 한 분도 안 계세요? 손 좀 들어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 들라고 그러면 안 들어요. 물어볼까봐, 그죠? 안 물어볼 테니까. 물어봐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자, 나는 우호적이다. 반만 드시는 분은 반만 우호적인가요? 네, 좋습니다. 나는 유교 싫어하시는 분들. 네, 좋습니다. 이래서 강의가 어려워지는군요. 근데 오늘만큼은요, 조금 유교에 대해서 한번 열린 자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만큼 유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유교에 반감을 가지고요. 그랬겠죠. 어릴 때부터 저런 문화에서 자랐고, 맨날 이런 걸 강요를 당했고요. 그러면서 유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보다 반감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그러고 나서 원래는 뭐 다른 일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유교 문화를 저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놈의 유교 문화를 없애야 되겠다.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 한 10여 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 하나가 유교에서 없앨 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없앨 거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논문이다. 유교는 논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몸과 마음, 정신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그 부정적이라고 손을 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학점이 걸려 있어서 그런지 그죠? 감히 손을 못 들었는데 오늘은 좀 많으십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인식이 많이 좋아졌구나, 유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달에 2번씩 이제 글을 쓰는 게 있는데 가끔씩 이게 글을 써서 보내면 거기서 다음에 1분 뭐 해서 만들더라고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카톡으로 오기도 하는데 그 1분에 있는 제 글을 보고 밑에 댓글을 봤더니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동영상에서는 삐 처리해 주세요. 이런 쓰레기 사상이 있냐? 개나 주지. 뭐 이런 그죠? 입에 담지 못할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말씀드렸듯이 조금 마음을 열고 이제는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 사장이 아니고 최 부자도 그렇고요. 퇴계 선생도 그렇고 이런 사회 속에서 검소, 나눔, 배려를 실천하고 살았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이유가 뭐냐? 노블리스 오블리주인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그죠? 그 합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합당한 의무를 가리키는 건데 과연 그 의무감에서 했던 거냐? 저 같은 삐딱한 사람 눈에서 보면 과연 의무감으로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도덕이라는 게 우리의 의무인가라는 질문과도 맞닿는데요. 그럼 도덕이 우리의 의무인가? 그 의무감으로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고 살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의무감으로 한다면요. 의무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다가 금방 멈추겠죠. 의무감은 그렇게 오래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자, 퇴계 선생의 인생 철학은 어떤 거냐? 이 나눔의 철학적 기반이 있을 텐데 그걸 저는 인생 철학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요, 나는 사람다운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목표의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유학의 용어로는 인이라고 했죠. 인. 글자 그대로 보이듯이 사람인의 두 이자입니다. 그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둘이라는 거는 한자에서 둘이라는 거는 다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딱 그 숫자로 둘이 아니라 다수가 하나가 돼서 서로 어울리는, 사랑하는 그런 것을 인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게 가장 사람다운 모습이다라고 그 사상을 퇴계 선생뿐만 아니라 모든 유학자들이 그런 사상을 펼쳤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람다움도 사람다움이지만 나다움이라는 걸 추구를 했습니다. 그거를 논어에 나오는 말로는 위기라고 합니다. 내가 되는 것. 그러니까 남 따라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태어난 나의 모습으로 나답게 사는 것. 요 두 가지가 유학의 핵심 사상이자 퇴계 선생이 추구했던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어떤 유학이라는 게 도덕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행복론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사람다운 삶이란 뭐냐라는 걸 한번 보시죠.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유학의
아까 유학이 우호적이라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사람의 본성은 선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테고요. 우호적이지 않다고 손을 들었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긍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이건 안 시킵니다. 네, 사람의 본성은 선한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적극적으로 한번. 네, 좋습니다. 사람 본성은 악한 것 같다. 강의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네, 성선설을 주장했던 게 성선설을 주장을 한 인물이 맹자고요. 그 다음에 성악설은 순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손 안 든 분들 중에는 사람의 본성은 백지 상태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는데, 물론 옛날 고전에도 나옵니다. 무선무악설, 그죠? 고자라는 인물이 주장을 했던 무선무악설. 고자라는 인물은 성불구설을 주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선무악설을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유학의 정통은요, 사람의 본성을 좋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맹자와 순자 이렇게 병렬을 해놓은 하기 쉽지만, 성선과 성악은 병렬이 되는 게 아니라 성선이 기본이고 성악은 유학이라기보다는 법가 쪽으로 흘러가는 사상이죠. 자, 그런데요, 그럼 이 성선 성악 할 때 본성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네. 본성. 그러면 사람의 본성. 사람의 본성이 뭐냐라고 할 때 좀 우리가 정리하기 어렵다면, 사람이라는 게 워낙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리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동물의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하고 말이 있어요. 소하고 말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소하고 말의 본성은 다르겠죠, 그죠? 예, 크기는 비슷해요. 크기는 비슷하지만 소는 힘이 센 대신 느리고요. 말은 소보다는 약하지만 빠릅니다. 그죠? 그 본성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이라는 게 뭐냐?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그 존재일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그 존재가 그렇게 살아가는 혹은 작동하는 양식, 이런 걸 본성이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는, 그죠? 힘은 약하지만 밭을 갈 수, 속도는 느리지만 밭을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고, 말은 빨리 달릴 수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 사람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자,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인의예지라고 했습니다. 인의예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인이라는 건 뭘까요? 인. 사랑입니다. 그죠? 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두 사람이 아닌, 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사랑. 의는 우리 정의 이야기 하잖아요. 옳은 것. 그리고 옳은 것을 함으로써 당당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예는 배려하는 것. 지는 아는 것인데, 그냥 우리 인의예지를 인의예지는 뭔가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건가요? 인의예지라는 어떤 규범이 있고요. 인의예지가 하나의 규범이고, 우리는 인의예지를 실천해야 된다. 인의예지는 우리의 도덕률이다. 이게 아니라 유학에서 보는 건요, 인의예지가 사람의 본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 그러면 인의예지다 라고 보는 건데, 우리가 인의예지 본성이라는 걸, 자, 일단 간략하게 먼저 인이라는 게 사람의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생물의 본성이긴 한데 인이라는 게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사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관찰할 대상은 토끼들입니다. 먼저 콜레스테롤 2%가 포함된 먹이를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삼겹살 4kg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토끼들은 앞으로 5주 동안 이런 높은 콜레스테롤 먹이를 먹게 됩니다. 토끼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었고 한 그룹에겐 먹이를 줄 때마다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 등 애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에겐 맹수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첫 주. 사람들이 우리로 다가가자 친밀군의 토끼들도 아직은 특유의 경계심을 보이면서 품에도 안기려 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군 토끼들은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잔뜩 긴장해 있습니다. 먹이를 줄 때도 손으로 쳐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우리의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주 후 같은 먹이를 먹은 두 그룹이지만 애정을 주었던 친밀군과는 달리 스트레스군 토끼 8마리 중 4마리가 혈관이 막혀 각막이 혼탁해지는 등 안구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지금 스트레스군에서만 더 나타난 건 이제 콜레스테롤이 동맥의 벽에 침착되면서 혈관이 더 빨리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더 빨리 그리고 더 심하게 그런 막힘 현상이 나타난 걸로 생각됩니다. 두 마리는 녹내장에 이르렀고 이런 상태가 한두 달 지속되면 안구가 파열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정을 준 친밀군에선 스트레스군에서 나타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거냐? 귀여워. 귀여워. 착해. 그 사이 친해진 친밀군 토끼들은 전혀 거부감 없이 사람들의 품에 안깁니다. 식욕도 왕성합니다. 실험 5주 후 지방간 증상을 보인 스트레스군에 비해 애정을 준 친밀군의 간은 비교적 깨끗합니다. 색깔부터 다르죠. 토끼들의 혈관입니다. 똑같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먹이를 주었지만 혈관벽에 온통 지방이 낀 스트레스군에 비하면 애정을 받은 친밀군은 비교적 혈관 상태가 깨끗한 편입니다. 약간 불린한 실험이죠. 토끼들을 잡아가지고 죽였으니까. 자, 여러분 뭐 느끼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사랑이라는 게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도 미칠 수 있는 그들에게도 있는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거는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사람이 편안해지는 거고, 그걸 거스르면 고통을 받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인의 예지가 다 사람의 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
사람의 본성이 인의예지라는 사실. 인이라는 거 우리가 방금 봤듯이 남들이 고통받는 상황, 동물까지도. 여러분 또 하나 이 동영상 보면서 느끼셨죠? 토끼들이 고통받는 거 보면서 뭐 느끼셨어요? 마음속으로 안 됐다는 불쌍한 마음 들었죠, 그죠? 예. 그 불쌍한 마음은 왜 드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인이라는 사랑의 본성이 있는데 이 토끼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마음에 인이라는 본성이 그거를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인이라는 본성에게서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본성입니다. 옳은 것. 요즘 여러 가지 사건들 많죠. 섬마을에서 그죠? 네, 성폭행 사건, 또 강남역의 무슨 살인 사건, 또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그 사건들 여러분들 접하면서 뉴스로 접하면서 어떤 마음 드세요? 좋겠다? 아니죠, 그죠? 그런 마음 들면 시원하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합니다. 그 화가 나는 건 왜 나는 건가요? 유학자들은 사람의 본성이 그걸 그렇게 시킨다. 의라는 본성이 내가 불의한 상황을 보면 화가 나도록 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 지키는 게 이게 본성인가요? 얘는 그냥 정해놓고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가 본성이라는 아파트 사시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모르는 사람 탔어요. 같은 동에 사는 사람 탔는데 어떤가요? 인사를 하면 그냥 괜찮은데 인사 안 하면 뭔가 그 인사 안 했을 때의 오묘한 분위기 느껴본 적 있으시죠? 그죠? 인사를 하면 편해집니다. 근데 인사를 안 하면요, 그 오묘한 분위기 속에서 불편함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라는 본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얘가 진짜 본성일까? 얘라는 건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인데 이게 진짜 본성일까? 본성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본성을 알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감정인데 아까 봤듯이 우리가 불편한 상황을 보면 불편할 줄 알고 화가 날 줄 알고, 그죠? 좋은 상황을 보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이게 감정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감정으로 드러납니다. 그 근거가 감정에 있어요. 어떤 상황이요? 제가 직접 겪었던 상황인데 이건 화장실 가면 세면대 2개 있잖아요. 세면대에서 손 씻어요. 근데 비누가 중간에 있어요. 그죠? 두 사람이 손을 씻다가 동시에 비누를 집으러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잽싸게 내가 먼저 집어오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손을 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느낌대로 한 행위가 상대방한테 양보를 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 얘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 때문에 우리가 얘를 지키면 편안한 거고 지키지 않으면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인의예지의 지라는 거는 이 전체를 알 수 있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능력이 뭐가 알죠? 머리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적 능력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유학의 핵심은, 그리고 퇴계 선생의 사상의 핵심은 요 인의예지의 본성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그러면 편안할 수 있는 거고, 본성을 거스르게 되면 우리가 불편한 삶을,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고통들, 힘든 일들은 물론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 본성을 실현하느냐는 개인적인 문제는, 사회 시스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죠? 사회 시스템 고치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요. 거기서 뭔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되고요. 거기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이 되는 거다. 자기 자신이 본성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회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도 해야죠. 그러나 근본은 내가 본성대로 사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사람답게 살아라라는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다 사람인데요. 사람은 각각 다르죠, 그죠? 네. 사람이 다 여기 있는 여러분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본 적 있어요? 도플갱어? 저는 비슷하게 저는 저의 도플갱어를 본 것 같은데 가끔 TV에 나오더라고요.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저 장동건 씨, 원빈? 죄송합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 없습니다, 그죠? 네. 다 다르게 살도록 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르게 살도록 우리의 기질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게 사는 것도 중요한 최계 선생의 인생관 중에 하나인데요. 그 나다움이라는 게 뭐냐? 이런 글이 있어요. 그죠? 유학의 경전은 아니지만 장자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낚시를 하고 있는데 초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우리 왕이 선생님 모셔오라고 선생님 모셔와서 우리나라에 정권을 줄 테니까 정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초나라면 큰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장자가 앉아가지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죠. 초나라에는 3000년 된 거북이가 있대요. 근데 그 거북이가 있는데 그 거북을 아주 비단에 싸서 곱게 싸가지고 애지중지 모셔놓는다고 합니다. 그죠? 왕이 그걸 모셔놓는다면서요? 이랬더니 네. 근데 이 거북이 입장에서는 그 사당에서 애지중지 모셔주기를 바랬을까요? 아니면 더러운 곳이지만 강가에서 꼬리를 끌면서 살기를 바랐을까요? 그랬더니 사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진흙탕에서 꼬리 끌면서 사는 게 낫겠죠. 그랬더니 장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십시오. 나도 그냥 꼬리를 끌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나답게 살고 싶다는 거죠. 자, 이건 사실 노장 사상입니다. 근데 유학에는 나다움을 개발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을까? 있습니다. 공자는 활쏘기의 목표가 관역을 뚫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사람마다 활시위를 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다. 배움의 과정 또한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배움의 목표는 합격이나 출세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능력과 적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맞는 배움을 즐기는 것, 그것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높은 경지의 공부이다. 성격이 불같은 제자와 지나치게 신중한 제자가 던진 똑같은 질문에 각각 다른 대답을 준 공자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성격이 급한 제자에게는 옳은 것을 배웠어도 바로 행하지 말고 부모 형제에게 한 번 더 물어보라는 답을 준 반면, 신중한 제자에게는 옳은 것을 배우면 들은 대로 바로 행하라는 답을 준 것이다. 공자가 제자들의 성격과 특성에 맞춰 얼마나 다양한 차원의 교육을 펼쳤는지는 그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 알 수 있다. 공자와 함께 주유 열국에 나섰던 염유는 세무를 담당하는 재정관리가 되었으며, 성정이 적극적이며 극단적인 자로는 국방과 안보를 담당하는 관리고, 자하는 국가의 문서를 정리하는 담당관으로 키워냈으며, 자장은 제후를 보필하는 비서관이 되었다. 학문을 좋아한 안회는 평생 안빈낙도하는 은둔의 삶을 살도록 이끌었고, 반면 자공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외교에 능한 관리로 키워냈다.
공자가 제자를 각각, 그러니까 거의 제자 각각의 성향에 맞춰서 교육을 했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적인 일이 됐습니다. 그죠? 나답게 길러주는 겁니다. 교육을 그 사람이 나답게 길러주는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나다움을 길러주는 교육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학 사상에서는 못 보는데요. 왜 못 보느냐 하면, 왜 못 볼까요? 나답게 키워라.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유학 사상 내부에서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나다움을 누가 길러주죠? 누가 그걸, 어떤 A라는 사람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거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답게 성장하는 거는 자기 자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도 못 하는 겁니다. 뭐 공자라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정도 아니라면 부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길은 자기가 찾는 거죠. 그래서 못 찾는 건데, 그래서 그 스승이 그거를 강요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방법은 단 하나, 적어도 유학 사상에서, 퇴계 사상에서는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배우는 거죠. 그죠? 사람은 배워가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배워가면서 나다운 게 뭔지를 알아가는 거죠. 배우지 않고 나다움을 알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서도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간의 회의, 그러니까 비난이나 찬사, 그 다음에 영욕, 영예와 욕,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는다. 학문을 하는 사람이 회의와 영욕을 걱정하면 스스로 일어설 방법이 없다. 근데 여러분 학문한 사람인가요? 되게는 학문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걸 나다움으로 삼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은요? 뭐 학문을 나다움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다른 걸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박태환 선수라면 뭘 할까요? 수영이겠죠, 그죠? 수영을 하는데 남들의 어떤 칭찬이나 비난이나 이런 걸 신경 쓰고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어떤 기업가가 있다면 그 기업가의 자기 다움은 그 기업을 일으켜 세우는 거고,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겁니다. 그 기업을 경영하는데 뭐죠? 남들의 이목, 남들의 어떤 의견, 뭐 의견은 조언은 들어야겠지만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남들의 어떤 비난이나 그 찬사를 신경을 쓰고 살아간다면, 그 기업을 경영한다면 그게 자기다운 경영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자기다움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유학에서는 위기지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지학이라는 게 있고 위인지학이라는 게 있는데, 위기지학이라는 거는 내가 나 스스로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공부이고, 위인지학이라는 거는 남들 따라서, 남들이 다 하는 거 뭐 유망한 거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따라서 하는 게 위인지학인데요. 퇴계가 어떤 위기지학을 했는지 단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지학이라는 거는 의도하는 바 없이, 그러니까 내가 꼭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거나 어떤 성과를 내야 되겠다거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는 바 없이 하는 거다. 산 속에, 깊은 산 속에 난초가 하나 있는데, 그 난초가 향을 피워내는데요. 그 난초가 향을 피워내지만 자기가 그게 억지로 향을 피워내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그러한 것. 그러나 그게 자기의 향기가 되는 줄도 모르는. 이거를 뭐 퇴계는 학자니까 학문을 그렇게 했고, 박태환 선수는 수영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뭐 기성용 선수는 축구를 그렇게 할 것이고요.
각자의 자기다운 것을 자기가 그렇게 해가는 것. 그게 사실은 넓게 보면 모든 배움이 그겁니다. 그게 모든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길 하나하나가 배움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다움 그리고 나다움이라는 걸 추구하는 사람은요, 특히 퇴계 선생 같은 분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초연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만큼인데 이거는 내 사회적 책무 때문에 사람에게 환원을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목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죠? 나다움이라는 거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그걸 소비를 하고 거기에서 내 위상을 높이고 그런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뚜렷한 길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거는 그냥 나의 삶을, 이 육체적 삶을 영위해 주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나한테는 나에게 필요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물질만 있으면 그 외의 물질은 필요 없는 거죠. 그거는 그 물질이 나 다음을 챙겨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나다움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나다움의 반대말은? 남 따라 사는 겁니다. 그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남이 기준이 돼서 사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이 뭘 의미를 하느냐. 기업을 경영하는 것. 경영이라는 게, 경영은, 이건 좀 여쭤봐야 되겠네. 경영의 의미가 뭐죠? 경영은요,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죠? 기업을 이끌어가는 건데, 기업은 뭔가요, 그러면? 기업의 정의도 아까 우리 경제의 정의처럼 잘 아실 겁니다. 혹시 기업의 정의? 이윤창출이요? 공부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공부 잘하신 분의 대답.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기본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감사합니다. 공부 진짜 잘하시는 분인데. 제가 어떤 경영학자한테 들었더니요. 기업이라는 곳은 창조를 하는 곳입니다. 기업의 정의는 창조를 하는 곳이라야 한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기, 이 공간 안에서 기업에서 만들지 않은 물건이 있나요?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은요,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그죠? 기업은 창조를 한 곳이죠. 이 창조를 한 것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돈 주고 사는 거고, 그 돈이 기업의 이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목적은요, 이윤이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창조하는 행위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창조잖아요. 이것도 그렇고요. 이런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 어떤 컨텐츠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모두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하는 곳, 이것이 기업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기본적인 전제를 어떤 서양 현대의 사회학에서 가져온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업이나 경제나 일단 부분적인, 이윤 추구라는 건 이제 부분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퇴계 선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물질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가지는 것, 소비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어떤 물질적인 삶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거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목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답게, 그리고 나답게라는 길을 확립해 놓아야 우리가 그 길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돈이 많아야 한다, 그죠?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한다,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아야 한다라는 남을 따르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따라가는 길이 아닌 나의 길로 갔기 때문에 퇴계 선생이나 그 최 부자나 나눔을 저절로 실천했던 거지, 그죠? 사람 다음에 따라서 저절로 나눔을 실천했고, 나 다음에 따라서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그리고 나답게 가는 길이라는 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걸로 이야기하는데요. 다 보셨죠, 이거는? 아시죠? 그죠? 이게 이 사람의 나다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개성이 있었어요. 엘사의 개성이 있었죠. 뭐죠? 뭔가를 건드리면 모든 게 다 얼어버리는, 그게 저주였는데, 그게 본인은 저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랑, 인이라는 걸 회복함으로써 그거는 나에게 그 떠안겨진 저주가 아니라 나를 나답게 해주는 나의 개성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다움이라는 것과 나다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우러질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리고 제가 가진 이런 기질적인 성향들은 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퇴계의 경제사상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제의 의미를 명확히 해라. 경제라는 게 의미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경제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효율, 저비용, 가성비, 이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많은 것을 가지는 소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죠? 경세재민, 그죠?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다. 또 하나, 사람답게 그리고 나답게 살라는 것. 자, 경제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개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죠? 경제라는 거는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재물을 갖는 거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것으로 첫째는 나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내 생명의 영위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둘째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나만이 아닌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어떤 기반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답게 살라는 것, 나답게 살라는 것. 사람다운 사람이니까 저절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책임이기 때문에 의무로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따뜻한 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거고요. 나답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물질에 구애받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퇴계 선생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그걸 내 소유로 하거나 거기에서 의미를 찾지 않고 그거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